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미자 언니는 어디 계세요? 뭐라고? 며느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준호가 누구 아들인지 넌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요. DNA 검사 결과도 받았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라고요? 제 남편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요? 사고가 아니었잖아요. 어머니가 뭔가 하셨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렸고 그 물줄기를 따라가던 제 시선은 어느새 시댁 대저택의 검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한 달. 장례식장의 국화향이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날 이후로 모든 냄새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해도 빨래를 개도 모든 것에서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머니 다 왔어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차비를 건네고 트렁크에서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옷가지와 서류 몇 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인터폰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제가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관까지 이어진 긴 돌길을 걸으며 저는 이 집에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와 손을 잡고 걸었던 그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하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서 있던 시어머니 정미자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왔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한때는 엄마라고 불러달라던 분이 이제는 왔다는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짐은 2층 준호 방에 두면 돼. 저녁은 알아서 먹어.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굽은 것도 머리가 하얘진 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그렇게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향한 원망이 저렇게 등을 구부려 놓은 걸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유난히 삐걱거렸습니다. 준호의 방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 안은 준호가 떠나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책, 책상 위에 볼펜, 옷장문이 반쯤 열린 채로 걸려있는 셔츠, 모든 것이 마치 그가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구석에 놓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았지만 차갑기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둠이 내리고 복도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옆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애가 알았을 리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그 순간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고 대화는 뚝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왜 제가 눈치채면 안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일어나 준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재산 정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서랍에는 통장과 인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옛날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를 뒤졌습니다. 펜꽂이 아래, 수첩 사이, 책갈피 속. 그러다 준호가 늘 차고 다니던 시계 케이스 밑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의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완전히 파손되어 경찰이 돌려준 그 휴대폰. 저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넣어둔 줄로만 알았는데 준호가 직접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뒷면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필체로 복원 가능, 미자, 전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 동네 휴대폰 수리점 사장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리점에 도착했을 때 미자 사장님은 휴대폰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데이터 복구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왜 준호는 파손된 휴대폰을 복원하려 했던 걸까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다 됐어요. 사장님의 목소리에 저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음성 메시지 파일 하나 복구됐네요. 사고 당일 저장된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준호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음성이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 영수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서재에만 계시던 분이 왜 현관에 서 계신 걸까요? 어디 갔다 와요? 서류 제출하러요. 앞으로는 어디 나갈 때 미리 말해요. 여긴 우리 집이니까. 시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준호 일은 넌 모르는 게 낫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왜 저는 몰라야 하는 걸까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준호의 죽음에 대한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준호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이튿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려야 했으니까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준호가 없어도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된장 한 통, 그리고 오래된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냉동실에서 김을 꺼내 밥을 말아 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 앞에 상을 놓고 조용히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뒤뜰에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하지만 그 슬픔 뒤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2층으로 올라왔을 때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침은 드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제 옆을 지나쳐 계단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낡고 먼지 묻은 그 앨범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준호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어젯밤부터 미뤄두었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준호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 아니, 사실은 무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남긴 단서를, 그가 알아버렸다는 그 비밀의 흔적을. 옷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셔츠를 한 벌씩 꺼내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바지도 재킷도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도 다시 열어봤습니다. 어제 본 통장과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옷장 위도 확인했습니다. 그때 손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옷장 꼭대기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상자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자물쇠는 없었지만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남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미자. 하지만 옆에 선 남자는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온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준호는 시어머니와 다른 남자가 찍힌 사진 뒤에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상자 안에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모두 같은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미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 한 장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미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옆에는 그 남자가 서서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준호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여자의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야, 언니가 너무 미안해. 내가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이 아이는 언니가 키울게. 넌 행복하게 살아. 제발.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서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미자라는 것, 그리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내용.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사진과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은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이 집을 벗어나고 싶기도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슈퍼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정미자 시댁 며느리 아니세요?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안 됐어요. 아드님 좋은 분이셨는데.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려는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백 시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많이 상심하셨겠어요. 네,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시겠지. 원래 그 집안은 사연이 많아서. 할머니의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사연이요? 아, 며느리는 모르시나. 옛날 일이니까.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3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원래 그 집은 정미자 씨 집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집이었죠. 다른 사람이요? 네. 젊은 부부가 살았어요. 아주 다정한 커플이었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더니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었대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한 달쯤 지나서 정미자 씨가 나타났어요. 아기를 안고요. 그 집이 원래 자기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도 다 정미자 씨 명의였고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서류가 있는데. 그럼 그 사라진 남편은요? 끝내 못 찾았어요. 경찰도 수사했지만 그냥 가출한 걸로 결론 났죠. 부인은 충격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더라고요. 가엾은 사람.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부인 지금 어디 계세요? 글쎄요. 소식이 없어요. 아마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남편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 30년 전 사라진 남자, 그리고 정미자가 데리고 나타난 아기.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그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집 안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시아버지가 계단 위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디 갔다 왔소? 장? 보러요. 장을 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소?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슈퍼에서 아는 분을 만나서요. 누굴 만났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이 동네 사람들 말 듣지 마시오.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니까.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상자를 꺼내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정미자의 미소, 그리고 아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이 비밀을 알았던 걸까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모든 걸 알아버렸다고 했던 걸까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달빛 아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의 비밀을, 준호가 알아버렸던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낮에는 집안일을 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 앞에 식사를 갖다 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밤마다 저는 집안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는 삐걱거리는 마루를 피해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1층 거실, 서재, 창고, 무언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는 항상 잠겨 있었고 1층 창고에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잠들 수 없어 일어나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는 걸까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 애를.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다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애라는 건 준호를 말하는 걸까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밤새 우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상을 내밀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식욕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됐다니까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후회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상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뒤뜰에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역시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오래간만에 서재 문을 잠그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2층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오래된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속옷, 양말, 스카프,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서랍은 달랐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위를 살폈습니다. 작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립스틱, 브로치,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저는 그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쇠가 맞았습니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몇 통, 낡은 수첩, 그리고 녹음기,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자야, 언니가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너한테 가버리면 언니는 아무것도 없잖아.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미자야,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네 아들이잖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언니가 키울게. 내 아들처럼 키울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시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미자는 누구일까요? 시어머니의 동생일까요?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녹음기를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시어머니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아버지도 준호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사진 속 그 남자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준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갔습니다. 베개에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시아버지의 옷에서 떨어진 머리카락도 몰래 챙겨두었던 것을 가져갔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검사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부자관계 확인이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방에만 계셨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저를 피하듯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하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0%.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시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다시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녹음기 속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이잖아라는 말. 미자의 아들. 그럼 미자는 누구일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정미자 30년 전 실종 사건. 여러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94년 3월 임신부 정신병원 입원. 남편 실종 사건으로 충격.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임신 7개월의 김미자 씨가 남편 박성훈 씨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김미자 씨는 언니 정미자 씨와 함께 살던 중 남편이 실종되었으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미자, 시어머니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는 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미자가 동생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운 것입니다. 하지만 미자가 임신 7개월이었다면 출산 후 아기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미자가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저는 다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추가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이모 조카 관계 확인이요. 샘플이 있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방 청소를 자청했습니다. 제가 청소 좀 할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방을 청소하며 빗에 걸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머리카락과 함께 다시 병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모 조카 관계 확률 99.9%. 하지만 그 아래에 추가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DNA 일치율이 일반적인 이모 조카 관계보다 높게 나타남. 형제 수준의 유전자 유사도 확인됨.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정미자의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형제. 그렇다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와 미자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정미자의 동생 미자의 아들이 아니라 정미자의 형제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아니면 준호는 정미자와 같은 부모를 둔 형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자가 준호를 낳았다는 것은 미자는 정미자의 동생이 아니라 정미자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다시 기사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와 정미자의 DNA가 너무 유사했습니다. 쌍둥이처럼. 쌍둥이 자매. 정미자와 미자는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DNA 검사에서 형제 수준의 일치율이 나온 것입니다. 준호는 이모의 아들이 아니라 쌍둥이 이모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친어머니와 거의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것입니다.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정미자는 동생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웠을까요? 그리고 미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을 차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자 언니는 어디 계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준호가 누구 아들인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넌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요. DNA 검사 결과도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식탁을 쳤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가라고요? 제 남편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요? 사고가 아니었잖아요. 어머니가 뭔가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의자를 잡았습니다. 나 좀 쉬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긴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시어머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미자는 내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모든 걸 함께 했어요. 같은 학교, 같은 친구들, 같은 옷. 사람들은 우릴 구분하지 못했죠. 하지만 달랐어요. 미자는 언제나 예뻤어요. 똑같은 얼굴인데도 사람들은 미자를 더 좋아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어요. 박성훈. 우리 둘 다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성훈이는 미자만 봤어요. 난 투명 인간이었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미자가 성훈이랑 결혼했을 때 난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언니로서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미자네 집 근처에 얹혀 살았어요. 매일 그들의 행복을 봤어요. 행복한 부부, 곧 태어날 아기. 난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훈이가 술에 취해 집에 왔어요. 미자는 친구 만나러 나가고 없었죠. 난 그를 부축해서 방에 눕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뭔가 일어났어요. 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성훈이는 충격에 빠졌어요. 날 미자로 착각했던 거예요.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으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성훈이는 괴로워했어요. 미자에게 말해야 하는지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는 미자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난 욕심이 났어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민하는 게, 나를 생각하는 게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알게 됐어요. 내가 임신했다는 걸. 난 성훈이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의 결과라고. 성훈이는 무너졌어요. 그는 미자에게 모든 걸 고백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난 그럴 수 없었어요. 미자가 모든 걸 알게 되면 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시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성훈이를 따라갔어요. 그가 미자에게 가는 길에 그리고 뒤에서 죽였어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집 뒤 우물에 묻었어요. 그리고 미자에게 말했어요. 성훈이가 가출했다고. 미자는 충격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임신 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근데 미자는 아기를 보자마자 거부했어요. 이 아이는 성훈이 아이가 아니야라고 소리쳤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데려왔어요. 미자의 아들을.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 뱃속 아이는 유산시켰어요. 어차피 성훈이의 아이니까 미자의 아들로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미자의 아들이에요. 성훈이의 아들. 난 30년 동안 그 애를 내 아들로 키웠어요.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그 애가 진실을 알까봐 평생 떨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달 전 그날, 영수가 우연히 옛날 서류를 발견했어요. 준호 출생 서류. 거기 적힌 어머니 이름이 정미자가 아니라 김미자였던 거예요. 병원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수는 미쳐 날뛰었어요. 30년을 속였다고. 준호에게도 말했어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준호는 그날 밤 나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준호한테 말했어요. 집으로 오라고.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그 애는 차를 몰고 이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비 오는 밤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난 그 애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준호가 진실을 알면 날 떠날 거라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30년 전 일이 모두 밝혀질 거라고. 시어머니가 손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준호가 오는 길목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준호의 차가 보였어요. 나를 보고 멈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차로 그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것처럼 보이게. 준호는 그 자리에서, 저는 의자를 움켜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애가 날 버리면 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30년을 그의 엄마로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네, 어머니 서랍에 있던 거예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준호가 죽어야 했는지, 왜 저도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셨는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목소리로 끝내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요. 난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호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엄마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내일 이것을 경찰서에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제 안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정의도 복수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녹음기만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작은 그 물건이 누군가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차 드릴까요? 제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의자에 힘없이 앉으셨습니다. 난 괴물이에요.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30년을 거짓으로 살았어요. 동생의 남편을 죽이고 동생의 아들을 빼앗아 내 아들로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마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를 2잔 따라 하나를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미자처럼. 똑같은 얼굴인데 왜 미자만 사랑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미자가 가진 모든 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빼앗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성훈이는 죽었고 미자는 정신병원에 갇혔고 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준호를 볼 때마다, 그의 눈빛을 볼 때마다 성훈이가 생각났어요. 사랑했던 사람, 내가 죽인 사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준호만큼은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애마저 내 손으로. 시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부탁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그 녹음기 가지고 난 벌을 받아야 해요. 이렇게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지만 쓴맛이 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빨리 끝내줘요. 이 고통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이 물건.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는 감옥에 갈 것입니다. 30년 전 살인, 그리고 한 달 전 살인.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준호는 돌아올까요? 아니요. 준호는 이미 없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께는 관공서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공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와 자주 걷던 산책로였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라면 어땠을까? 준호라면 뭐라고 했을까? 소희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든 간에.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의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빈 약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해요.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네요. 난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어요. 준호에게도 미자에게도 성훈이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기로 했어요. 며느리 부디 행복하세요. 준호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정미자.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경찰도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시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유서가 있었고 약물이 검출되어 자살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재에 혼자 앉아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만 왔습니다. 저는 상주로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며느리의 의무였습니다. 사흘 후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올라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준호의 사진, 그리고 그의 편지 몇 통, 녹음기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방 서랍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재산은 다 며느리 거요. 괜찮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요.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미안하오. 저는 놀라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랐소.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그래서 준호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아버님.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비워둔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저녁 무렵 청소를 다 끝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준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죠? 사진 속 준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남자, 박성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 2명, 똑같이 생긴 쌍둥이 자매, 정미자와 김미자였습니다. 4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멀어졌습니다. 여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다가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3사람과 함께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만나자. 내가 할 이야기가 많아.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여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거리로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녹음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묻혀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